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하락폭이 좀 있었죠.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하락 반전하고 끝났습니다. 오늘같이 힘든 시장을 잘 견뎌내신 투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주요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이 방향성을 보시면 전부 다 긴축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강한 증시가 없죠. 현재는 강한 증시가 없습니다. 본드 일드라고 하죠. 채권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유가는 하락. 유가 하락은 좀 지켜볼 만해요. 왜냐하면 물가 인상을 이끌어온 게 유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정 보이고 있는 건 굉장히 좋다. 근데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금이 간만에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유일한 안전자산은 달러밖에 없습니다. 금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소속이 안 되고 더군다나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한국 증시만 잘못된 게 아니다. 코스피 상황은 지금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죠. 이거는 이때부터는 좀 예상이 됐어요. 예상이 된 거기 때문에 하락을 지켜보고 있고 저는 인버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인버스를 좀 줄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를 줄이고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또 줄였다가 상승하면 다시 또 비중을 늘리고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런 지금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저점 지지선 붕괴한 상태고 지금 반대 매매 주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밑꼬리를 많이 못 따는 경우에는 다음날 또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좋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이 반대 매매는 미국 증시랑 관계없거든요.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전날에 종가가 굉장히 낮게 끝났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 기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반대 매매는 다음날 시초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미증시가 좋았어요. 그럼 반대 매매 예정돼 있던 물량들이 미증시가 좋았으니까 봐줘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칼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진행되면서 장이 열리는데 전날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반대 매매 물량을 받는 애들이 많겠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일도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좀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근데 그 하락이 뭐 우하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단기적으로 또 복구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럴 때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잘못 트레이딩하면 정말 손해가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된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랑 반대 매매를 좀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가 어제 거의 역대급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즉 청산당한 물량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이게 언제였냐면 이때입니다. 여기 윗꼬리를 좀 단 음봉 이때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대비해서는 큰 하락을 보이진 않았어요. 이 반대 매매를 받아서 그대로 올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그 물량은 또 오늘 나갔죠.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좀 큰 선물의 차익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에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금융투자는. 자, 일단은 역대급 반대 매매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반대 매매가 역대급으로 크게 발생했는 경우 반대 매매 평균은 높지만 이때 보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평균적으로 높은 반대 매매가 발생했죠. 계속. 이때는 반대 매매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리먼 브라더스 때는 두 번 발생했어요. 두 번의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쭉 떨어집니다. 반대 매매. 자, 그리고 중국발 그때 리스크랑 금리 인상 시기죠. 테이퍼링이 시작된 시기. 그때 또 이렇게 큰 규모의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리스크로 이렇게 반대 매매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역대 미수군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평균이 4.9 수준입니다. 근데 어제 20% 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가 20%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청산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반대매매 관계를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매매가 크게 발생했는 타이밍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떻죠? 자, 이때 리먼 사태 때 바닥을 찍을 때쯤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다시 여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증시가 상승하고 있었는데도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5년에 중국발 리스크 때 또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그 뒤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급 반대 매매가 크게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자, 보통은 대량 반대 매매가 발생한 이후에는 증시는 하락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건 왜냐하면 매도하는 물량이 무한대일 수 없어요. 신용 물량도 무한대일 수 없고, 그러니까 매도가 계속 되다 보면 결국에는 매도 매수자가 팽팽하게 겨루다가 하락이 시작됐다는 건 매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매수자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매도가 어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증시의 매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 매도 피날레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가 많아지고 증시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생한 반대 매매가 또 이런 영속적인 상승을 담보한다라는 것보다는 슬슬 매력적인 그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랑 신용 및 반대 매매 관계를 보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까 역대급 반대 매매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여기 음영, 파란색 음영은 신용이에요, 신용. 자, 리먼 때 신용 좀 청산됐죠? 그 이후에 이 신용이 많이 청산되고 신용이 늘어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 물량이랑 증시는 거의 뭐 일치합니다. 예. 이 증시를 들어 올리는 건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건 신용입니다. 신용 레버리지가 일어나야지 증시가 상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있는 돈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 돈을 부풀릴 수 있는 수단이 자본주의에서 뭐죠? 신용이죠. 예. 내가 벌고 있는 돈은 빤합니다. 빤한데 신용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비가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이 늘어나면 증시가 올라간다. 자, 지금 현재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시용도 떨어지고 있죠. 자, 역대급 반대 매매가 발생했으니까 시용이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시용이 떨어진 다음에는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상승한다. 이때는 코로나 때죠. 자, 신용이 떨어지고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신용이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한다. 시장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신용을 일으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몇 개 있겠죠.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타이밍. 그러면 정말 늦어도 내년도 말쯤이겠죠. 내년도 말, 내년도 중말이겠죠. 그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은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증시가 다시 화랑을 보이는 건 그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언제냐도 지금 점도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내년 중말부터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고 금리 인하가 준비되는 거겠죠. 예, 그런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불안한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면서 증시를 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춥고 지금이 겨울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됩니다.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 자, 이제 반대 매매가 지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밑꼬리를 크게 달지 못하고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지금 20%인데 어제는 또 10몇 %일 거고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10% 초반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충격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밖에 술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시장이 힘들긴 한가 보네요. 자, 아무튼 그 단기적인 하락 충격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간 삼성전자, 사만전자가 코앞이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뭐 외국인이 많이 떠났고 그 이유는 수요 둔화, 반도체 업황 악화로 하반기 주가가 약세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 또 뭐가 있죠? TSMC입니다. TSMC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TSMC예요. 주황색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9만 천 원이었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41% 떨어져 있습니다. 41% 하락한 상태다. 그 시점에 TSMC는 그 시점에 대비해서 지금은 33%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지금 상승 추세예요. 자, 그럼 아까 말했던 반도체 수요 악화,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선투자가 지금 니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화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채굴에 대해서 이더리움 건도 있고 채굴에 대한 좀 니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서프라이즈 드랍. 아주 놀랍게도 그 하락했다는 겁니다. 뭐가요? 재고량이. 스탁 재고량은 좀 말이 안 되죠. 원유의 재고량이 그 예측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원유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수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수요가 발생하네라고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유는 여기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상승하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US 스탁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 본드 일드, 자, 채권 수익률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지금 4%를 넘었었는데 4%를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금리가 이제 슬슬 좀 막바지가 됐나 약간 이런 심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하루 만에 48%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 율촌화학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이때 코로나 때 투자해서 이쯤에서 팔았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더 올라갈 건데 좀 방망이를 짧게 잡긴 했죠. 근데 이건 길게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율촌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파악해서 투자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였냐 하면 여기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얘들이 지금 배터리 쪽으로 계속 그 산업을 그 움직이고 있었죠.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그냥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진짜. 그 시간에서도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상승할 때 이때쯤 돼서 최대 주주 친인척 뭐 김낙양 씨 이름이 낙양이네요. 예, 중국의 수도 44만 주 매도했다.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수가 44만 주 감소했다. 이미 최대 주주는 털고 나갔어요. 예, 자기들이 생각해도 왜 오르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작전 세력이 끼었고 오늘 거의 고점 대비 48%가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하루에 하한가를 가도 30%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처박아 버려가지고 지금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 전고점 돌파로 들어간 애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전고점 돌파로 들어간 애들이 지금 손해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일 굉장히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수급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관망을 해야 돼요. 수급주를 그 상승하는 종목 따라잡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은 관망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작전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작전주들이 고개를 듭니다. 작전주들이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꼭 이상하게 수급이 몰리고 상승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그런 종목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건데 최근에 좀 불을 타고 있어요. 불을 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요걸 또 말씀드리면 또 위험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저도 율촌화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당연히 스탑로스는 철저히 해야겠죠. 아무튼 지금은 저런 종목을 따라잡다가는 손해를 크게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매수가 유리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누군가에겐 기회예요. 이게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라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액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계속된 상승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맞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상승할 것 같았지만 계속된 상승도 없는 것처럼 계속된 하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은 좀 디펜시브하게 좀 방어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현금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